이지혜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네. 또 바쁜 한 주가 되겠네요. 작품상 후보에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영화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요. 네, 픽이 좋으십니다.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영화들을 잘 골라온다라는 게 어허. 아마 이번 아카데미에서 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거의 뭐 심사위원 수준이에요. 어떤 작품이 수상할 것 같나요? 일단 작품상과 감독상은 좀 예측하기가 쉬워요. 작품상은 1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시너스 죄인들이 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아, 그래요? 네, 역대 오스카 역사상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인데 상을 하나도 안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아하. 작품상을 주고 원배틀 애프터 언나더는 이제 감독상을 줄 것 같아요. 폴 토마스 앤더스 감독이 이번에 12번째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는데 작품상보다는 감독상을 주는 게 그를 위한 일이 아닐까라는 또 회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여우 주연상은 거의 100% 확실합니다. 뭔데요? 햄넷의 제시 버클리가 받을 텐데요. 네. 이미 이전에 있었던 골든글로브나 크리틱스, 배우조합 여러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도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고요. 혼전이 예상되는 부문이 주요 부문 중에서는 나무주연상이에요. 나무주연상은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독보적인 1등이 현재까지 없거든요. 그래요? 예, 이전에 영국 아카데미나 배우조합, 크리틱스 초이스, 골든글로브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가장 최근에 배우조합에서는 이제 마이클 B 조던, 시너스 죄인들의 마이클 B 조던이 받았고, 네. 티모시 샬라메가 이제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받으면서 좀 약간 앞서가는 듯 했지만 이 아카데미 회원들은 여론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투표의 여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데 최근에 티모시 샬라메가 발레와 오페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랬어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거센 반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카데미를 이런 상황에서 받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서 마이클 B 조던 쪽에 약간 힘이 더 실리기는 하는데 여기는 제가 확신을 잘 못하겠어요. 남주가 좀 애매하군요. 네, 그리고 아마 한국 관객들한테 가장 궁금한 결과는 그래서 우리 캐대언이 상을 받냐 못 받냐일 것 같아요. 네. K-POP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모두 이렇게 두 부문의 후보에 올랐는데요. 둘 다 받을 것 같은데요? 둘 다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크리틱스 초이스 골든글로브에서 다 받았고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상식인 미국 제작가협회에서도 두 상을 모두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둘 중에 하나는 받을 것이고 주제가상은 아마 무조건 받을 것 같고요. 너무 셌잖아요. 네,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하느냐 마느냐인데 저는 두 개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남주 조심스럽게 브래핏을 한번. 힘듭니다. 그래요? 네, 우리 형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 형 환갑되기 전에 하나 더 받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영화 파반느인데요. 최근에 보기 드문 한국에서는 거의 좀 제작되지 않고 있는 청춘 멜로 영화입니다. 네. 네, 영화 내용은요. 3명의 남녀가 주인공이에요. 일단 공간적 배경은 백화점이에요. 근데 백화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되게 물건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곳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백화점 지하에 있는 3명의 청춘이거든요. 네. 백화점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록과 또 백화점 직원인데 좀 초라하고 어둡다라는 이유로 백화점 지하에서 이제 물류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미정. 그리고 뭔가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백화점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한. 이 3명이 얽히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작이 있네요. 박민규 작가의 소설인데 원작에서의 핵심 설정이 못생긴 여자예요? 네. 이 여자 주인공 배우 캐스팅하기 매우 어려웠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죠. 네. 이 소설이 원작 소설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박민규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핵심적으로 딱 압축해서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못생긴 여자와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감수성에는 사실 맞지가 잘 않죠. 외모에 대한 뭐 비하나 폄하 같은 표현들이 원작에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영화로 옮겼을 때 현재의 관객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이고 반발을 가질 것이 뻔하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듯이 여배우들 중에서 못생긴 배우를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그런 배우가 없을 뿐더러 네. 그 타이틀이 배우한테는 되게 예, 꺼려지는 자리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하게 분장을 하면 또 관객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 고화성 씨가 이걸 맡았답니까? 이분도 미모가 네. 빠지는 분이 아닌데. 그쵸. 네. 그 영화의 감독인 이종필 감독이 고화성 배우와는 산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작품도 함께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 이전에 이제 사석에서 만났다가 이 파반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화성 배우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종필 감독은 당신은 너무 예쁘지 않느냐 안 된다라고 하니까 고화성 배우도 참 대단하죠. 거기에 대고 나는 그 사람을 내 눈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어떤 외모의 우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눈빛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사실 이 영화를 원작 판권을 사고 만드는 데까지 한 10여 년이 걸린 거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고화성 씨가 뭐 거의 프로듀서급으로 이 영화의 제작에 큰 일조를 한 그런 역할을 했죠. 와, 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 영화 볼 때 눈만 보겠는데요, 이제? 도대체 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마음이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원작의 그 설정을 생각할 때는 고화성이라는 배우 자체는 설정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이 여주인공의 외모가 영화에서는 어떤 요소입니까?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작과는 다르게 이 영화 안에서는 이 여자가 못생긴 여자야. 어떻게 못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녀의 어떤 못생긴 외모를 강조하기보다는 내면을 강조하는 거죠. 내면의 외로움,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 받는 존재였다라는 그녀의 고독한 정체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고화성 배우가 말했던 그 눈빛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나 위축된 것들을 눈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그걸 눈으로 표현한다는 게 네. 전 사실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되게 멋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했을지 네. 상상이 안 가요. 음. 뭔가 자신감 없고 위축되고 이랬을 네.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좀 자신감 없어 보인다, 저 사람 좀 위축돼 보인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어떤 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눈이 가장 감성을 표현하는데 핵심이고 배우들은 몸의 언어도 능숙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미정을 공룡이라고 백화점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네.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면 지금은 없어져야 할 존재. 뭔가 과거에 이미 다 사라진 존재.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에게 공룡이라고 하는 건 넌 없어져야 돼 라는 뜻과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룡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구부정한 등 같은 것들이 이제 위축된 사람을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네.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을 아주 중요한 연출 포인트로 사용했다라고 돼 있네요. 네, 미정이 외롭고 어두운 인물이다 보니까 네네. 미정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빛도 있어야 되잖아요. 대비되려면 빛을 표현하는 존재는 경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록은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잘생기고 키도 커요. 그래서 어딜 가든 주목받고 지나가면 막 여자들이 수근거리는 그런 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 한쪽은 빛, 한쪽은 어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서 미정이 경록에게 느끼는 감정이 자기는 늘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눈앞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부시죠. 어두운 데 있던 사람들은 눈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경록이 미정에게 어떤 관심을 표현했을 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날 좋아해 준다니 기쁘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과 내 어둠 속에 갑자기 들어온 빛에 어쩔 줄 모르면서 당황을 하거든요. 그렇게 빛과 어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점점 어둡던 미정의 얼굴이 이제 경록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또 점점 밝아진다라고 할 때도 빛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사실 이 공간적 배경 자체가 빛과 어둠을 드러내는 공간이죠. 백화점은 매장층은 아주 밝잖아요. 그럼요. 여기가 낮인지 밤인지 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밝고 화려한데 지하 공간인 주차장은 항상 깜깜하잖아요. 이 새 청춘들이 주로 등장하는 이 지하 공간의 어두움 같은 것들이 이 청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빛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음악이 또 엄청 좋다고 아주 다양한 장르가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락이나 클래식, 뭐 한국 가요 같은 다양한 장르 음악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클래식을 이렇게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한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클래식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요. 영화 자체가 영화 안에서 영화하면 고전 멜로 영화지라고 할 정도로 어떤 고전적인 감성을 중요시하는데 거기에서 클래식이 큰 역할을 하죠. 이 인물들이 클래식을 듣는 것도 LP판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듣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시대 배경이 대체 언제야? 현재야? 언제야? 약간 사람들로 하여금 좀 갸우뚱하게 만들면서 이들의 사랑 자체도 그 옛날 고전 멜로 영화 속의 사랑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데 음악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이 큰 역할을 한 이 영화 파반느. 영화에 나오는 음악 함께 한 곡 들어보시죠. 영화 파반느 삽입곡입니다.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로베르 카자드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영화 파반느의 삽입곡입니다.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로베르 카자드시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김혜정님께서 파반느 봤는데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3인 3색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현생 구원서사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파반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작 소설 제목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인데 딱 이 라벨의 피아노 곡에서 따왔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파반느라는 뜻이 춤곡입니까? 네, 파반느가 이제 유럽 궁정에서 유행했던 느리고 장중한 춤, 어떤 음악 장르인데요. 사실 지금은 뭐 춤은 혼자 춰도 되고 음악이 없어도 되지만 이 파반느라는 곡이 상정한 것은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인 거잖아요. 그게 마치 이제 사랑과도 비유가 될 수가 있겠죠. 함께 추는 춤곡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가 필요한 이 사랑, 연애를 좀 비유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파반느라는 제목을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춤도 사랑도 상대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단어를 가져갈 수가 있군요. 그래서 우리 미정님. 죄송해요. 미정님은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하죠. 경록에게 계속 이제 다가오는 경록을 처음엔 거부를 하다가 네. 또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서 변화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래서 스스로 깨고 나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경록과 함께 하면서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세상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웃기도 하고 또 집에 거울도 없었어요. 얼굴을 보기가 싫으니까. 네. 근데 거울 보면서 화장을 해보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내 편이 생겼다라는 생각에 든든하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리던 이 백화점 무리들에게 굉장히 일침을 날리기도 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근데 참 그 사랑이 배신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불안하시죠? 예, 좀 그래요.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또 있을 텐데 각자의 20대를 느끼길 바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일단 영화가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그대를 위해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영화 속에서 이 세 명의 청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사랑이 뭘까? 사랑은 이런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막 답변을 내놓고 서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런 대화는 이제 30대 이후에는 잘 하지 않죠. 사랑이 뭘까?
이러면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일이나 해. 그죠? 지금 노후를 준비하지 네. 무슨 소리니? 이렇게 되기 그죠. 십상이죠. 술이나 먹어. 네. 이렇게 되죠. 하지만 20대, 10대 때에는 사랑이 뭘까? 사랑이 하고 싶다. 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죠. 이 영화는 감독이 20대를 느끼길 바랬다라고 하는데 10대, 20대 청춘을 위한 영화라고 이제 명확히 박아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에 가장 관심이 많고 거기에 가장 상처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영혼을 가진 세대에게 어필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각자 20대를 느끼길 바랬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기자님은 20대 느꼈습니까? 지금 너무 까마득한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처럼 막 그렇게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뭐 10대, 20대 청춘들만을 위한 영화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절을 좀 아득히 지나온 사람들이 봤을 때 더 가슴을 때리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대를 청춘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30대만 돼도 20대를 떠올릴 때 그립다, 아득하다 보다는 징글징글하다라는 감정이 더 먼저 떠오르고 40대 정도는 돼야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어떤 아련한 시절의 나의 기억들에 대해서 더 연민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세대에게 나의 20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꺼내보게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건축학개론 스타일인가요? 조금 달라요. 그래요? 건축학개론은 과거와 현재를 이제 오가면서 현재가 더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과거와 현재가 나와요. 그래요? 근데 과거가 더 큰 비중이에요. 현재는 이제 소설 원작과도 굉장히 다른 결말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원작보다는 조금 덜 현실적이고 더 과거 지향적인 이 결말이라는 게 앞서 감독이 말했듯이 20대를 느끼길 바랬다라는 것처럼 청춘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이 40대, 50대들에게 20대가 기억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영화는 대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야? 라고 계속 갸우뚱거리게 만들어요. 원작에서는 1985년이라는 정해진 시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떨 때 보면 80년대 같고 어떨 때 보면 90년대 같고 근데 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고 어떻게 해도 시간이 잘 감각이 되지 않는데 일부러 그런 식의 연출을 한 거죠. 어떤 세대가 봐도 내가 20대일 때의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LP 가게에 가서 청음실 안에서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서로 손편지를 쓴다던가 스마트폰 대신에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던가. 무전기 왜 이렇게 애틋하죠 항상? 별거 애틋하죠. 아닌데. 굉장히 은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어떤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던 20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화 안에서 둘이 막 제가 앞서 말했던 LP 가게나 공원, 백화점, 지하 주차장처럼 함께 사랑을 나눴던 아름답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던 그 장면들이 영화가 끝날 때쯤 둘이 헤어지고 나서는 텅 빈 상태로 어두운 상태로 다시 한번 그 공간들을 쭉 훑거든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제 이들의 빛이 가득했던 사랑의 시간이 끝났고 상대가 없어지면 다시 백화점의 지하 공간은 어두운 공간으로 돌아가는구나. 어떤 사랑의 속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빛으로 진짜 많은 걸 표현했네요. 네. 근데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밝고 어둠이 주는 느낌을 엄청 살렸나 봐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랑 영화이지만 이들의 사랑이 절절하고 아름다운 것을 떠나서 관객들은 너무 이들의 사랑이 아름다우면 현실에 혼자 남겨져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어떤 시절 청춘이었던 어떤 시절에 대한 사랑 고백에 더 가까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누구나 빛났던 어떤 시절 내가 기억하는
언젠가에 두고 온 것만 같은 나만의 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접근하셔도 충분히 감동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파반네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요? 네, 비포 선라이즈인데요. 야, 파반느에서는 많은 멜로 영화에 대한 오마주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했던 장면도 사실 비포 선라이즈에서 먼저 시도했던 장면이거든요. 이 두 남녀가 그 비엔나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장면들이 이제 영화 막 후반부에는 텅 비고 어두운 상태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걸 오마주하기도 했고 뭐 천밀밀이나 조제 그리고 호랑이 같은 영화들도 이제 많이 오마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멜로 영화 하면 사랑하면 비포 선라이즈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게 가지고 말입니다. 왔습니다.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영화죠. 네. 이게 그 비포 시리즈 첫 번째죠. 네, 비포 시리즈 첫 번째고 이제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으로 가면서 이 둘이 이제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잖아요. 지지고 볶고 약간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열정이라는 거, 뜨거운 눈빛은 사라진 그런 후속 시리즈라고 한다면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설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정말 고스란히 잘 박제를 했죠.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제시와 셀린이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비엔나에서 허락된 14시간 동안 걷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키스도 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 14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이게 이제 언제죠? 대학 때 개봉했던 것 같은데 96년도에 그런가요? 개봉했어요. 이 영화는 아마 우리 세대는 거의 다 보지 않았을까. 그쵸. 네. 왜냐하면 그때 항상 사랑에 관심이 많을 때니까. 그리고 지금은 안 믿기겠지만 네. 이 94년, 95년, 96년 요맘때는요. 대학교를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그 유럽 여행, 배낭여행 가는 게 맞아요. 약간 유행이었어요. 네, 네. 저는 사실 못 갔는데 네. 제 주변에 거의 다 갔다 왔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딱 나오면서 다들 이제 헛된 희망을 품게 되죠. 나도 혹시 뭐 유레일 패스를 유레일 패스 맞나요? 네네. 뭐 유럽 다 공짜로 다니는 기차표 있잖아요. 그걸 네. 사내 만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제 친구들과 네. 갔다 와서 그냥 뭐 술만 먹었던 제 친구들의 모습이 다 떠오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 열차가 또 이게 애매한 게요. 네. 애매하다기보다 독특한 감정이 있는 게 백화점 지하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열차는요. 이게 약간 그 고립된 그쵸. 뭔가 똑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달리기 맞아요. 시작하면 누가 내리거나 타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세상 바깥 좀 단절되고. 맞아요. 어쨌든 싫든 좋든 네. 정해진 몇 시간 안에는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상황. 근데 그 상황이 세상에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저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좀 불안불안했을 때가 비엔나에서 내릴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두 사람은 그러진 않았는데 네. 어떻게 실제로 뭐 이런 사랑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 안 일어나요, 현실에서. 비행기 옆자리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게요. 코 고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네. 아무도 옆에 안 타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되죠. 이 비포 선라이즈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리차드 링클레어 감독이 이제 이 시리즈를 말할 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랑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그 사랑이 시작하는 부분에 설렘을 가장 잘 포착하는 것이 비포 선라이즈죠. 두 사람은 계속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길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 사랑이 싹 트는 것을 이제 시간순에 의해서 차근차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도대체 저 대사를 쓰기 위해서 네. 얼마나 연습했을까. 어. 그리고 저 대사를 다 외우려고 네.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 배우들도 대사 만드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이 영화 자체가 이 감독의 추억에서 출발한 영화거든요. 감독이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우연히 만나서 한밤 내내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돌아다녔던 여성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현실감이 있겠어요.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대화들도 그렇게 좀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영화가 뭐 이런 걸 하고 저길 가고 뭘 먹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계속 걷고 계속 얘기하고 네. 얘기할 때 또 그 전 에다노크의 그 표정이나 자세가 기억나는데 기차에서 네. 완전히 몸을 주일레피 쪽으로 완전히 그쵸. 향해서 몸으로 앉아 말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네. 난 너밖에 안 보여 이거 하고 있잖아요 거의. 저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성은 부담스러울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에다노크가 그러면 너무 좋겠죠. 아 이게 상대에 따라 다른 겁니까? 당연하죠. 아, 그래요? 에다노크의 인생작이죠 거의. 그죠?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이건 장면으로 물어볼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대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사 있어요. 그래요? 일단 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땡땡으로 할게요. 네네. 이 두 사람이 환상적인 이제 데이트를 하죠. 비엔나에서 14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밤을 새고 네.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때 에다노크가 연기한 제시가 벼랑간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에이 땡땡 현실로 돌아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밤에 사랑의 마법이 사라지고 이제 두 사람도 얼굴도 붓고 막 꼬질꼬질하게 이제 막 민낯을 드러내는 그치. 아침 다시 이제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아름다운 게 이 두 사람은 마지막 환상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제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널 사진 찍을래. 영원히 기억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을 꺼내겠죠? 근데 그 대신에 그냥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셀린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게. 네, 사진 내 네. 카메라가 아니라 내 두 눈에 너를 담아두겠다.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이미 빠졌는데 또 한 번 빠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네. 자, 이 똑같은 배우들로 그 다음에 비포 선셋이 8년 후에 나오고 네. 비포 midnight은 9년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짜리 네. 작품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다 볼 거면 다 봐야겠죠? 다 보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관계가 정말 잘 보여요. 네. 왜냐면 이 리차드 링클레어 감각은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감독이거든요. 네. 실시간 러닝타임을 옮기는 것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 소년의 12년을 고스란히 담은 보이후드라는 영화를 후에 만들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착상들이 이 비포 시리즈 안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포 midnight이 2013년이었고 지금이 2026년이니까 저 감독님 이제 한 번 더 찍을 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이종필 감독의 파반느 그리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주자님의 문자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국악방송을 자주 들어서 듣게 됐다는 딸의 문자 내용을 들었는데 확인해보니 제 딸이네요. 한석준의 문화시대가 저의 늙어가는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둘 분 다 감사합니다. 멋진 아침이야. 이런 아침이 또 올까? 영화 비포 선라이즈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의 삽입곡입니다. 캐스 블룸의 Come Here.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